지금 파나마에서 벌어진 일은 단순한 해외 투자 분쟁으로 보기에는 너무 많은 신호를 품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한 기업이 오랫동안 운영해온 항만 사업권이 흔들린 사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선을 조금만 넓혀보면 이번 움직임은 단순한 계약 갈등이 아니라 세계 물류의 핵심 관문을 둘러싼 힘의 재배치에 가깝습니다. 특히 파나마 운하 양끝에 자리한 항만이 짧은 시간 안에 사실상 새로운 통제 질서 아래 들어갔다는 점은 누가 항만을 운영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세계의 흐름을 붙잡을 수 있느냐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은 한 홍콩 재벌 가문의 자산 문제를 넘어 미국과 중국에 보이지 않는 압박, 중남미의 전략 공간, 그리고 국제 공급망의 취약한 연결고리까지 한 번에 드러낸 장면으로 읽혀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이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돌발 변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수십 년 동안 축적된 이해관계가 한순간에 균열을 일으키며 터져나온 결과라는 점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봐야 할 것은 누가 손해를 보았는가가 아니라 왜 이 시점에 이런 방식으로 균열이 터졌는가입니다. 그 질문을 따라가다 보면 이번 사태는 단순한 항만 운영권 박탈이 아니라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전략적 완충지대가 한순간에 해체되는 장면이라는 사실이 선명해집니다. 사건의 중심에는 파나마 운하 양끝의 핵심 항만이 있습니다. 태평양 쪽과 대서양 쪽을 연결하는 이 두 지점은 지도 위에서는 작은 점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전 세계 해상 물동량의 흐름을 좌우하는 결정적 접점입니다. 대륙과 대륙을 오가는 선박이 이 길목을 지나며 시간을 줄이고 비용을 절감하는 만큼 이곳의 통제권은 단순한 상업적 수익보다 훨씬 큰 의미를 가집니다. 항만은 단지 컨테이너를 내리고 싣는 공간이 아닙니다. 그곳은 선박의 움직임을 읽을 수 있는 곳이고 물류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곳이며 필요할 때는 상대의 목줄을 금 수도 있는 곳입니다. 따라서 이런 시설의 운영권이 흔들린다는 것은 장부상의 손익이 바뀌는 차원이 아니라 전략적 우위의 균형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번 조치가 더욱 주목받는 이유는 진행 방식이 매우 빠르고 단호했다는 점입니다. 통상적인 국제 투자 분쟁이라면 사전 경고와 협상, 법률 검토, 중재 절차가 길게 이어집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법적 판단과 행정 집행이 거의 끊김없이 이어지며 현장 통제권이 급속히 이동하는 흐름이 만들어졌습니다. 사업권의 정당성에 대한 법적 해석이 먼저 나오고 뒤이어 국가 권력이 현장에 개입할 수 있는 명분이 마련되면서 항만 운영의 실제 축은 짧은 시간 안에 바뀌었습니다. 이런 흐름은 시장이 스스로 조정한 결과라기보다 국가가 전략적 판단 아래 속도를 붙여 결론을 밀어붙인 장면에 가깝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번 사건을 단순한 계약 종료가 아닌 사실상의 강제적 질서 전환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현장에서 벌어진 변화 역시 상징성이 큽니다. 항만이라는 공간은 한순간에 멈출 수 없는 곳입니다. 크레인이 돌아가고 컨테이너가 분류되고 선적 일정이 맞물리며 수많은 하청과 운송 계획이 시계처럼 연결되어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런 곳에서 통제 명령이 떨어지고 운영 권한이 바뀐다는 것은 단지 사무실 서류 몇 장의 주인이 바뀌는 일이 아닙니다. 장비와 시스템, 인력과 명령 체계, 현장 접근 권한과 운영 승인 절차까지 전부 새 기준 아래 놓이게 된다는 뜻입니다. 결국 항만을 움직이게 하는 손이 바뀌는 순간 부두에 정박한 선박뿐 아니라 그 뒤에 연결된 수많은 기업과 노선, 계약, 보험, 금융 일정까지 모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장면은 멀리 떨어진 한 나라의 항만 뉴스가 아니라 세계 경제의 혈관 중 하나에 갑작스러운 압력이 가해진 사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 사태가 더욱 큰 파장을 만든 이유는 파나마 운하 자체가 이미 상징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파나마 운하는 대서양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가장 효율적인 통로 가운데 하나이며 오늘날에도 세계 무역의 핵심 동맥으로 기능합니다. 항만은 그 동맥의 입구와 출구를 실제로 관리하는 지점입니다. 다시 말해 운하를 지나는 흐름이 아무리 중요해도 양끝에서 화물을 받아들이고 내보내는 관문이 바뀌면 전체 질서 역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이번 사건은 단지 한 기업이 불리한 판결을 받은 문제가 아니라 세계 공급망의 좁은 목을 누가 쥐고 있느냐를 둘러싼 경쟁의 한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것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운하를 둘러싼 상징적 주권 문제보다 더 현실적인 힘은
실제 물류를 움직이는 손이 누구인가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번 일을 지나치게 단순하게 보면 핵심을 놓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이것을 한 기업의 투자 실패로만 보면 왜 이렇게 빠른 속도로 국가 권력이 움직였는지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이것을 국제정치만의 문제로만 보면 왜 항만 운영권이라는 구체적 자산이 이렇게 오랫동안 전략적 가치를 유지해 왔는지도 놓치게 됩니다. 결국 이번 사태는 상업과 정치가 겹쳐진 지점에서 터진 사건입니다. 돈이 모이는 곳이 곧 권력이 모이는 곳이 되고 물류가 집중되는 곳이 곧 외교와 안보의 접점이 되는 시대에는 항만과 같은 인프라는 더 이상 단순한 사업 자산으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누구는 그것을 수익으로 보고 누구는 그것을 국가 전략의 거점으로 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시선의 차이가 쌓일 때 어느 날 갑자기 법률과 행정, 외교와 시장이 한꺼번에 충돌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이번 파나마 사태는 바로 그런 충돌의 전형입니다. 눈앞에서는 항만 운영권의 변화가 보이지만 그 뒤에서는 훨씬 더 큰 질문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세계의 좁은 길목을 누가 관리할 것인가? 민간 자산처럼 보였던 시설은 과연 어디까지 민간의 것이었는가? 그리고 국제 질서가 바뀌는 시점마다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보였던 자산은 왜 가장 먼저 흔들리는가? 이제부터 봐야 할 것은 단순한 사건 설명이 아니라 이 변화에 과민하게 반응하는 세력은 누구이며 왜 그 반응이 이토록 크고 빠른가 하는 점입니다. 바로 그 지점부터 이번 파나마 사태는 항만 뉴스가 아니라 더 거대한 힘의 구조를 비추는 거울이 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래서 이번 사태에서 더 눈에 들어오는 것은 항만을 잃은 기업의 반응보다 그 기업을 둘러싼 더 큰 권력 구조의 반응입니다. 일반적으로 해외 자산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당사 기업이 먼저 움직이고 정부는 일정한 외교적 원칙 안에서 제한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양상이 다르게 비춰집니다. 기업 차원의 손실을 넘어선 듯한 긴장감이 빠르게 퍼졌고 그 반응의 속도와 톤은 이 문제가 단순한 민간 자산 분쟁으로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관측자들은 하나의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왜 이 사건은 기업의 위기이면서 동시에 체제에 민감한 신경을 건드리는 사안처럼 보이는가? 그 이유를 이해하려면 이번 사건을 둘러싼 반응 자체를 하나의 단서로 읽어야 합니다. 겉으로는 해외에서 사업권을 가진 기업이 불리한 상황에 놓인 사건이지만 실제로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쪽이 있다면 그 자산은 이미 순수한 상업 자산의 성격을 넘어섰을 가능성이 큽니다. 오랫동안 국제정치의 회색지대에서는 이런 방식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름은 기업이고 외형은 투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특정 국가의 전략적 완충 공간으로 기능하는 자산들입니다. 특히 항만과 통신, 자원 인프라처럼 민간 수익과 국가 영향력이 겹쳐지는 분야에서는 겉으로 보이는 소유 구조와 실제로 기대되는 전략적 역할이 다를 때가 많습니다. 누군가는 이를 시장의 확장이라 부르고 다른 누군가는 이를 조용한 영향력의 축적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이런 자산이 흔들릴 때 가장 크게 반응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보면 그 자산의 진짜 무게가 드러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을 그렇게 보는 이유는 과거와 현재의 태도가 극명하게 대비되기 때문입니다. 한때 거대한 자본이 특정 체제 안에서 멀어지려 하거나 정치적 흐름과 거리를 두려 할 때는 강한 의심과 견제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같은 자본이 해외에서 전략적 요충지와 연결된 자산을 잃게 될 때 반응의 수위가 갑자기 높아진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그것은 단지 어느 기업인의 재산을 보호하는 문제가 아니라 오랫동안 우회적으로 유지해온 영향력의 통로가 막히는 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이번 사태의 민감성은 한 재벌의 손실 규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자산이 어느 범위까지 더 큰 전략의 일부로 간주되어 왔는가에서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것은 개인과 시스템의 관계입니다. 거대한 정치 체제와 가까운 곳에서 성장한 기업은 단순히 시장의 힘만으로 커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도적 편의, 정보 접근, 규제 완화, 상징적 신뢰, 그리고 때로는 보이지 않는 보호막까지 함께 작동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특정 기업은 단순한 민간 경제 주체를 넘어 체제가 외부 세계와 연결될 때 활용할 수 있는 완충 장치가 됩니다. 표면적으로는 국제 투자이고 실질적으로는 전략적 공간을 선점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직접 나서면
경계심을 자극할 수 있는 민감한 지역일수록 민간의 얼굴을 가진 자본은 훨씬 유용한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항만은 항만으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회사는 회사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배경에 깔린 신뢰와 묵시적 역할 분담이 쌓이면서 자산 자체가 체제의 외연을 대신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산이 흔들릴 때는 단순한 재무 손실보다 훨씬 큰 충격이 발생합니다. 손익계산서에 적히는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자산이 상징해온 통로와 영향력입니다. 한 나라의 기업이 해외 항만을 운영하는 일은 흔할 수 있지만 세계 물류의 결정적 목에 해당하는 지점을 장기간 관리해왔다면 그 의미는 달라집니다. 그것은 사업권인 동시에 존재감입니다. 오랜 시간 누적된 신뢰의 흔적이고 상대국의 경계선 안쪽에 조용히 자리 잡은 발판입니다. 따라서 그 발판이 무너지면 기업 하나가 손실을 보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체제가 바깥 세계에 걸쳐놓았던 우회적 연결선도 함께 끊길 수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둘러싼 불안감은 바로 그 연결선이 눈앞에서 잘려나가는 장면을 보는 데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목에서 사건은 자연스럽게 더 큰 바깥의 힘으로 이어집니다. 파나마라는 공간은 지정학적으로 결코 고립된 무대가 아닙니다. 이 좁은 운하와 그 양끝의 항만은 오래전부터 세계 강대국의 계산이 겹쳐지는 곳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런 민감한 공간의 질서를 흔들 수 있었는가라는 질문이 따라옵니다. 파나마 내부의 법적 판단과 행정 집행은 분명 직접적인 계기였지만 그 배후의 환경을 생각하지 않으면 왜 지금, 왜 이렇게 급하게, 왜 이런 방향으로 움직였는지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미국의 압박과 전략적 신호가 중요한 배경으로 떠오릅니다. 최근 국제정치에서 반복적으로 보이는 특징 가운데 하나는 반드시 군사력을 앞세워 직접 점령하거나 강탈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큰 구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더 강력한 방식은 오히려 상대가 스스로 질서를 바꾸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외교적 압박, 안보 프레임, 공급망 재편, 동맹 조정, 금융과 제재의 가능성, 그리고 공개적 발언이 만드는 심리적 압력까지 겹치면 중간 지대에 놓인 국가들은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형식을 유지한 채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이 방식의 핵심은 겉으로는 자율적 선택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더 큰 힘의 그림자가 결정을 밀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파나마 사태는 단순히 한 국가의 국내 조치가 아니라 국제 질서 재조정의 압력이 지역 국가의 판단을 바꾸는 과정을 보여주는 사례로 읽힐 수 있습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가 이끄는 미국의 접근은 종종 거칠고 직선적으로 보이지만 실제 효과는 직접 행동보다 간접 압박에서 더 크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한 메시지를 던지고 민감한 지역에 대해 안보적 의미를 강조하고 자국의 전략 이익과 연결된 의제를 반복적으로 부각하면 관련 국가들은 그 신호를 비용 계산의 기준으로 삼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것은 미국이 실제로 어디까지 행동했느냐보다 상대가 미국이 어디까지 갈 수 있다고 믿게 되었느냐입니다. 국제정치에서 공포와 예측은 실제 행동만큼이나 강한 변수입니다. 파나마처럼 세계 물류의 핵심 지점이자 상징적 의미가 큰 공간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런 곳에서 미국의 강한 의지가 반복적으로 드러나면 기존에 유지되던 미묘한 균형은 갑자기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한 기업과 한 정부의 법적 다툼으로만 보면 핵심이 흐려집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이는 전략적 요충지를 둘러싼 해석의 충돌입니다. 어떤 쪽은 그것을 국제 상업 인프라로 보고 다른 쪽은 경쟁 상대가 쌓아 올린 영향력의 거점으로 봅니다. 그리고 후자의 시선이 강해지는 순간 같은 항만도 더 이상 중립적 경제 자산으로 남지 못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파나마 운하의 의미는 다시 커집니다. 세계 해상 교역의 흐름 속에서 이 운하는 단순한 지리적 지름길이 아니라 경제와 안보, 속도와 통제, 효율과 압박이 한데 엉킨 공간입니다. 그 양끝을 누가 관리하는지는 단순한 운영권 계약 이상의 문제로 확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벌어진 일은 어쩌면 앞으로의 시대를 먼저 보여주는 장면일지도 모릅니다. 과거에는 세계화가 물류 효율을 중심으로 움직였다면 이제는 그 효율 자체가 전략 자산으로 해석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더 빨리, 더 싸게, 더 많이 운송하는 것이 중요했다면 이제는 누가 멈출 수 있는가, 누가 지연시킬 수 있는가, 누가 우선권을 가질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항만과 해협, 운하와 철도, 반도체 공장과 데이터 케이블까지 모두 같은 질문 아래 놓이고 있습니다. 세계의 흐름을 구성하는 시설이 곧 세계의 힘을 구성하는 시설이 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파나마의 이번 변화는 특정 기업의 불운한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국제 질서가 더 이상 순수한 경제 논리만으로 운영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시키는 장면입니다. 이제 남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자산이 애초에 어떻게 이런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는가입니다. 왜 오랜 세월 동안 이 항만은 단순한 민간 사업처럼 보이면서도 동시에 전략적 무게를 쌓아 올릴 수 있었는가? 그리고 한때는 안정적으로 유지되던 그 구조가 왜 지금에 와서 이렇게 급격하게 흔들리게 되었는가? 그 답을 이해하려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지금의 충돌은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라 훨씬 이전에 설계된 구조가 시대의 변화와 함께 되돌아온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 배경을 이해하려면 시계를 지금으로부터 수십 년 전으로 돌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흔들리는 이 구조는 본래 처음부터 단순한 항만 사업으로만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계 질서가 재편되던 시기, 강대국의 직접 통제는 약해지고 새로운 공간이 열리던 시점마다 가장 먼저 움직이는 것은 언제나 군복 입은 세력이 아니라 민간의 얼굴을 한 자본이었습니다. 특히 국제사회가 아직 지금만큼 예민하게 전략자산과 경제자산을 구분하지 않던 시절에는 상업투자라는 이름 아래 들어간 거점이 시간이 흐르며 훨씬 큰 의미를 갖게 되는 일이 많았습니다. 파나마 운하를 둘러싼 항만 역시 그런 흐름 속에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국제 물류에 참여하는 정상적인 사업 확장처럼 보였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자산은 단순한 수익 사업을 넘어 태평양과 대서양을 잇는 세계 물류의 목을 조용히 감싸준 위치로 성장했습니다. 처음에는 합법적 계약이었을 수 있고 처음에는 시장의 선택처럼 보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략 환경이 바뀌면 같은 계약도 다른 의미를 갖게 됩니다. 과거에는 효율과 투자였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 영향력과 안보의 문제로 다시 해석되기 시작합니다. 지금의 충돌은 바로 그 재해석이 한계점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 대목에서 중요한 것은 왜 이런 구조가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었느냐는 점입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민간 자본의 얼굴은 국가 권력의 얼굴보다 훨씬 부드럽고 훨씬 덜 위협적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처음부터 노골적인 국가주도, 색채를 띤 주체가 이런 민감한 거점을 확보하려 했다면 국제사회의 경계는 훨씬 빨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계적 명성을 가진 기업가와 국제투자 네트워크를 앞세우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그것은 사업처럼 보이고 확장처럼 보이며 시장 논리로 설명됩니다. 바로 그런 외형 덕분에 많은 전략 자산은 오랜 시간 의심의 경계 밖에서 자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그 자산은 단순한 시설이 아니라 체제의 바깥으로 뻗은 손이 됩니다. 누가 소유했는가보다 누가 활용해 왔는가가 더 중요해지는 순간 기업의 이름은 간판으로 남고 진짜 의미는 그 뒤에 쌓인 관계와 용도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파나마에서 흔들린 것도 결국 그 간판만이 아니라 그 간판 뒤에서 유지되어 온 오랜 기능 자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오늘의 사태는 돌발적인 위기가 아니라 오래된 설계가 새 시대와 충돌한 결과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세계화는 효율을 기준으로 움직였습니다. 누가 더 빨리 항만을 개발하고 누가 더 넓게 물류망을 연결하며 누가 더 많은 자본을 장기간 투입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세계는 다릅니다. 효율만으로 정당화되던 자산도 이제는 공급망 통제와 안보 취약성, 지정학적 의존성이라는 질문 앞에 다시 평가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칭찬받았을 국제투자도 오늘날에는 경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시대의 성공 공식이 다른 시대에는 위험 요인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파나마 운하 양끝의 항만은 바로 그 변화의 교차점에 서 있었고 이번 사태는 그 교차점에서 벌어진 급격한 방향 전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역사적 흐름이 결국 한 사람의 운명과 맞물리는 지점에서 이번 이야기는 더욱 상징적인 무게를 갖게 됩니다. 이 사건의 중심에 놓인 인물은 단순히 거대한 자산을 가진 사업가가 아닙니다. 그는 오랫동안 변화하는 정치 바람을 읽고 서로 다른 권력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며 위험한 경계선 위를 걸어온 상징적 존재에 가깝습니다. 그런 인물의 성공은 개인의 재능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뛰어난 판단과 속도, 국제 감각이 있었겠지만 동시에 권력과의 거리 조절, 제도와의 관계 설정, 그리고 보이지 않는 보호막의 도움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특히 거대한 국가 체제와 맞닿은 시장에서 성공한 사업가는 시장의 승자이면서도 동시에 체제의 계산 속에서 움직이는 파트너가 되기 쉽습니다. 이 구조 안에서 사업가는 자유로운 소유자인 동시에 필요할 때 동원될 수 있는 연결점이 됩니다. 바로 그 이중적 위치가 위기 상황에서 가장 큰 약점으로 돌아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엄청난 기회처럼 보입니다. 권력 가까이에서 움직이면 다른 누구도 얻지 못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더 좋은 땅, 더 빠른 승인, 더 큰 프로젝트, 더 넓은 보호막이 따라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탁월한 사업 수완이라고만 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기회에는 언제나 대가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체제와 깊이 연결된 자산은 완전히 개인의 것이 되지 못합니다. 서류상 소유와 실질적 통제, 명목상 민간 자산과 실제 전략 자산 사이의 경계가 흐려지기 때문입니다. 이때 사업가는 부를 쌓아 올린 주인이면서도 동시에 더 큰 구조가 필요할 때 언제든 자신의 자산과 선택권을 양보해야 하는 위치에 놓입니다. 평소에는 그것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제 질서가 급격히 바뀌고 외부 압력이 강해지고 체제가 자산 하나하나를 전략적 시선으로 다시 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사업가의 자유는 급격히 줄어듭니다. 바로 그 점에서 이번 사태는 한 인물의 실패라기보다 한 모델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오랫동안 정교하게 작동하던 정경 결합의 방식은 평상시에는 강력합니다. 국가와 자본이 서로를 필요로 하고 위험은 외부로 분산되며 이익은 내부에서 공유됩니다. 하지만 그 구조는 국제 환경이 급변할 때 매우 취약해집니다. 자본은 빠르게 빠져나가고 싶어 하지만 체제는 쉽게 놓아주지 않으려 합니다. 사업가는 손실을 줄이고 싶어 하지만 권력은 체면과 영향력, 장기 전략 때문에 그 자산을 놓치지 않으려 합니다. 이때 사업가가 내리는 합리적 선택이 체제 입장에서는 배신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체제가 강하게 붙드는 행동은 사업가 입장에서는 탈출구를 막는 족쇄가 됩니다. 결국 평소에는 공생이던 관계가 위기 순간에는 서로를 끌어내리는 구조로 바뀝니다. 이번 파나마 사태가 보여주는 가장 냉정한 장면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때는 성공의 비밀이었던 권력과의 연결이 마지막 순간에는 가장 무거운 짐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특정한 기업과 개인에 대한 평가를 넘어서 훨씬 더 넓은 질문을 남깁니다. 정치와 너무 가깝게 성장한 자본은 과연 어디까지 독립성을 지킬 수 있는가? 국제시장에서 거대한 자산을 운영하는 기업은 위기가 닥쳤을 때 정말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가? 그리고 무엇보다 돈과 권력이 오랫동안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때 사람들은 왜 그것을 안정이라고 착각하게 되는가? 실제로는 그 안정이 늘 조건부였을 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이번 사태는 그 조건이 사라지는 순간이 얼마나 빠르게 찾아올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어제까지는 국제 투자처럼 보였던 자산이 오늘은 전략 거점으로 규정되고 어제까지는 성공한 기업가로 보였던 인물이 오늘은 시대 변화의 충격을 가장 먼저 받는 상징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국제 정치가 시장의 언어를 집어삼키는 순간의 잔혹함입니다. 결국 이번 파나마 사태가 남긴 가장 큰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항만 하나의 운영권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돈의 언어로 포장되어 있던 권력의 구조가 드러났고 그 구조가 더 이상 예전 방식으로는 유지되기 어렵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입니다. 미국은 직접 손을 더럽히지 않고도 압박의 방향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고 파나마는 그 압력이 현실의 정책과 집행으로 바뀔 수 있음을 증명했으며 중국과 연결된 전략 자산은 이제 예전처럼 조용히 안전지대에 머물기 어려워졌다는 신호가 분명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서 오랜 세월 정치와 시장의 틈을 절묘하게 건너온 거대한 자본조차 시대의 방향이 바뀌면 가장 먼저 균열 위에 서게 된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 장면을 더 멀리서 바라보면 무너진 것은 어느 한 기업의 계약만이 아닙니다. 함께 무너진 것은 돈이 충분히 크면 권력의 폭풍도 피해갈 수 있다는 오래된 환상입니다. 세계가 다시 갈라지고 공급망이 안보의 언어로 재편되며 항만과 해협과 에너지 통로가 다시 전략의 심장으로 돌아오는 시대에는 민간 자산과 국가 전략의 경계가 점점 더 희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파나마에서 벌어진 일은 한 지역의 뉴스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세계 질서가 어떤 기준으로 다시 정렬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압축된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장면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묻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합법적 조정인가? 아니면 조용히 진행되는 새로운 영향력 재편인가? 어느 쪽으로 보든 분명한 사실은 하나입니다. 이제 세계의 관문을 둘러싼 경쟁은 더 이상 조용하지 않으며 그 중심에 선 자산은 더 이상 순수하게 중립적일 수 없다는 점입니다. 바로 그것이 이번 파나마 사태가 남긴 가장 무거운 결론입니다.